네, 정치생쇼 함께하는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 프란체스코 학부 특임 교수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박진영 교수님 함께하셨고요. 자, 휴먼앤데이터 이은영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저 시민들은, 지지자들은 아주 들끓고 있는데 우리 국회의원님들은 뭐 천공스승한테 점지를 받았나요? 야, 운동하지 마. 내년에 이재명 돼. 그 점지를 받으셨나? 너무 좀 활동이 뜸하시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김용민이가 오늘 또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12월 25일까지 네. 국회의원들 SNS 있잖아요. 네. 얼마나 선거운동했는지 그 숫자를 다 세서 하위 80위를 공개하겠다고. 하위 80위. 하위 80위. 잘하셨습니다. 그럼 저도 같이 하면 안 될까요? 아, 같이 하시죠. 네, 저 낙천 낙승 운동하듯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예. 그것도 저는 하고 싶어요. 예. 후보 주위에 누가 사진 많이 찍혔나? 그렇지, 그것 아, 떼야 돼요. 제발 후보 좀 따라다니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 따라다니는 거 안 좋습니까? 안 좋죠. 안 안 좋아요. 따라다녀야지. 왜 따라다녀요? 맞아요. 경남 갔는데 뭐 검은 양복 입고 나이 드신 의원님들 많이 붙어 있던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현장에 있는 이 민초들, 그리고 젊은 분들 이런 식으로 가야지. 아,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것도 또 아니죠. 감점을, 예, 그것도 감점을 하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사실 예전에 제가 그런 아이디어도 냈었는데 선거 득표율이 다 나오잖아요. 네, 나중에 그쵸. 득표율이 가장 낮은 평균 이하는 다 공천 안 주는 걸로. 경남이나 뭐 경북이나 대구, 부산, 울산 여기는 좀 예외로 두더라도 나머지 지역 특히 수도권 평균 이하의 득표율을 보인다. 그러면 아니면 총선 때 자기 득표율보다 낮은 사람. 아, 그렇지. 네. 이런 경우에는 얄짤없이 좀 아웃을 시켜야 합니다. 그것도 공개해야겠네요. 공개하죠. 예, 이번 대선 결과를 보고. 제 생각에는 우리가 정치 생쇼에서 해가지고 예. 다루기도 하고 예. 보도자료 내죠. 아, 알겠습니다. 제가 그 집계를 좀 한번 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 집계는 제가 잘해요. 네. 네, 집계 황제입니다. 그래서 저기 집에 집계가 많습니다. 예, 그래요. 아이, 농담입니다. 특수하게 뭘 잘한 저기 네. 안민석 의원은 방에 가면은 네. 수사관 추적하듯이 뭘 쫙 붙여놓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사람들 있고 그 잘하는 스타일들이 있더라고. 네, 보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여론조사 데이터 네. 굉장히 그늘졌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심층적으로 한번 분석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은영 소장님. 일단은 지금 이 ARS 조사가 오늘도 이제 여론조사 공정께 나왔는데요. 오늘은 좀 공정하게 했나 봐. 아, 그래요? 이재명 후보가 좀 올라갔어. 지난번에 너무 심했다 생각했는지. 네. 근데 그 격차가 ARS는 그래도 한 13에서 5 정도 나고 있어요. 근데 오늘 공정 걸 보면은 그래도 윤석열 후보가 조금 빠지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도 조금 빠지고 그래서 거품이 이제 조정을 맞는 국면에 진입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예. 좀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선대위 활동 이게 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선대위 활동이 지금 뭔가 유기적이지 않고 그리고 후보 중심적이지 않고 그래서 지금 후보 혼자서 열심히 지금 열심히 뛰고 있어요. 핸드 마이크 하나 들고 지금 소리치고 있는 상황 이건 것 같은데 당내에서도 지금 이제 그 불만이 표출이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걸 좀 집중적으로 이제 좀 정비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지금 윤석열 후보 선대위 구성이 지금 뭐 삐그덕거린다고 하는데 저기가 먼저 정리되고 구조화가 저기가 먼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 지난주와 비교할 때 더 네. 나아진 건 없어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당분간 뭐 이렇게 갈 겁니다. 당분간 얼마나? 그거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아주 극적인 실수를 한번 하든가 그렇죠. 아니면은 우리가 국면 전환을 만들어내든가 그런 부분인데요. 이 실수도 말이죠. 요즘 보니까 실수가 워낙 잦으니까 내성이 그냥 생겼지. 내성이 맞아요. 생겨가지고 네. 아유 뭐 저기 정치 경험 없는 사람이 어쩌다 한번 한 실수지. 거기 시비를 거는 거 사람이 쪼잔하게 말이야. 이렇게 대응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지금 국민의힘의 시간이니까 예. 좀 즐기라고 놔두시죠. 그렇게 봐도 될 것 같고 이게 늘 정치에서 중요한 게 네. 선호의 강도입니다. 좋아함의 강도 문제. 그렇지. 열렬 지지층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전선이 쳐진다 그러거든요. 그래야 사실 투표장에 나갈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근데 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오른쪽에 있는 태극기 세력과 같은 극단적인 세력들이 반문재인 정서로 이미 결집해 있는 겁니다. 아하. 결집의 도구는 윤석열이었고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선호의 강도 문제는 또 뭐냐면은 역으로 확장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사실 균형감이라고 합니다. 네. 균형감을 잘 잡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균형감을 잡자고 어중간한 절충적 전략을 하면은 양쪽에서 다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렇지.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저희가 폭이 넓은 혁신적 중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왼쪽으로도 세게 갔다가 오른쪽으로도 세게 가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최근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청년 젠더 문제 이제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게 좀 길게 끌고 가야 돼요.
끌고 가면서 한쪽에서 불만이 나올 정도로 충분히 논란이 되고 충분히 논란이 될 정도로 왼쪽으로 쫙 가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진정성이 있는 거거든. 그러다 보면 왼쪽으로 쭉 가면 오른쪽에서 불만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오른쪽으로 한번 가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중도에 줄을 쭉 끊어놓고 양쪽 눈치 보면서 가면은 양쪽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지. 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농담 비슷하게 했는데 집신 장사와 우산 장사가 동일한 날 즐거울 수 없습니다. 그렇지. 예. 예. 따로따로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가 너무 쏠려 있어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더 염려가 되는 거는 언론 지형이 거의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다시피 하고, 그리고 아니 부수한 윤석열의 의혹은 잘 보도가 되지 않고 그냥 뭐 대장동 털어봐야 나올 것도 없는 대장동 갖고 막 죽일 놈으로 만들어 버리는, 또 야당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미 조금만 더 특검으로 가면은 뭐 이건 확실히 이재명 감옥 갈 사안이다, 이런 식으로 낭설을 막 유포하고 말이죠. 아니 뭐 근거도 없어. 네, 하구잡이로 떠드니 그게 낭설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구조 속에서 이거 뭐 더 악화되는 건 아닌가, 이런 염려가, 지지자들의 염려가 있어요. 후보께서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니까 저는 뭐 모멘텀이 새로 생길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딱 한 가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플랜카드 좀 많이 걸어주시고요. 플랜카드. 전화 대응 좀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예. 우리 지지층들이 받아주셔야 돼요. 여론조사 전화. 당연하죠. 쉽게 말하면은 국민의힘이 지금 여론조사가 잘 나오는 이유가 딱 이겁니다. 지난 추석 때부터 해서 네. 특검 받아라, 설계자는 누구인가, 전국적으로 플랜카드 수십만 장 걸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에서 57만 명 당원이 여론조사 전화 열심히 받았습니다. 그게 그대로 지금 이 지지율로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기능적인 거예요, 전형적으로. 예. 우리가 뭐 민심이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흔한 수준의 분석인 거고, 언론 수준의 이야기인 거고, 기능적인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돼요. 지금 딱 두 가지입니다. 플랜카드 많이 걸어주시고, 레거시 언론이 안 다뤄주니까. 그러면은 당 차원에서 당원들한테 투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론조사 오면은 무조건 받아라. 지금 기세 싸움인데, 기세 싸움이죠. 우리가 저 귀찮다고 안 받고 그러면은 저쪽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결국 우리의 민주당의 지형은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 기세가 중요한데, 그래야 또 언론들도 함부로 못 가볼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지금 그런 면과 관해서 홍보 쪽이 되게 중요한데, 홍보위원장 이번에 선대위에서 임명받은 분이 두 분이에요. 근데 한 분은 잘 이름이 기억이 안 나고, 한 분은 기동민 의원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홍보에 전문성이 정말로 있는 의원님이 지금 선임이 된 건가? 아니 오늘 오전에 우리 네. 박진영 교수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네. 공보단장과 홍보위원장은 또 다르다고. 다르죠. 다르죠. 네, 완전 달라요. 근데 공보단이 홍보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 공보단이 이제 기자 언론 담당. 기자 담당. 근데 기자 담당을 하는 공보단장 박광원 의원. 예. 뭐 하고 있어요? 언론들은 다 지금 계속 날마다 씹다 못해서 즙을 만들어 버렸는데 후보를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양반? 지금 보니까 언론들 응대는 대부분이 정성호 의원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성호 의원이 정성호 의원이 더 염려가 되네. 아니 저 열심히 술 마시고 다니신대요. 그래? 예, 힘들어하신답니다. 지금.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신답니다. 고생하신답니다. 예. 응원 좀 해주십시오. 근데 대응은 조금 이상한, 대응이 약간 좀 기조랑 안 맞는 듯한 대응이. 아유 왜 성호 형이 그런 일래? 짬밥이지 왜 그런 그렇죠. 걸 해? 기자들이 정성호 힘들어해요. 형이 해, 그거를. 너무 어르신이 나오시면 기자들이 힘들어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이제 대변인실에 보통 이제 정치인 대변인, 네. 그다음에 언론사의 중역 이사급들을 이제 대변인이나 뭐 언론특보, 공보특보 이런 거 임명합니다. 그러면 언론사 하나씩 맡아줘야 돼요. 언론사 하나씩 맡아가지고 네. 데스크까지 만나고 나중에는 이제 후보와 사주와의 미팅, 당 대표와의 미팅 이런 것도 잡아줘 가면서 좀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언론 활동을 해야 돼요. 우리가 당연히 이 법률팀을 끼고 하는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것들도 하면서 우리에게 나쁘게 하는 사람은 공격을 하고, 우리에게 그나마 중도적이고 잘하는 사람들은 또 포용해주고 하는 그렇지. 이중 전략이 가야지, 필요해요. 뭐, 선거에선. 근데 지금 사실은 지난 대선 경선 때 보면은 언론 쪽은 다 낙연이 형 캠프에 있었어. 그렇죠. 뭐 윤영찬, 뭐 양기대, 그리고 박광온, MBC 출신도 있었는데 신경민 뭐 이런 분들. 예. 당장 기억나는 사람은 네 사람인데 언론계 쪽 그렇죠. 출신들은 이낙연 쪽에서 대거 포섭을 했어요. 본인이 언론 출신이니까. 그런데 해보니까 그냥 기자보다 경영진에 있었던 사람이 확실히 잘하더라고요. 예전에 정석윤 캠프에 있었던 김성수 이분 아주 잘하세요. 기자들도 잘 이렇게 관리도 잘하시고 백풀도 잘하고 단지 기자 출신이 아니라 경영 능력이 있어야 돼. 경영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선대위 구성이 이제 의원단으로 먼저 1차 발표가 됐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4차에 걸쳐서 거의 뭐 한 3주 가까이 걸쳐서 발표가 됐는데 일단 적재적소에 제대로 의원들이 배치를 받았는지 이것도 주요 포스트 자리는 조금 전문성이 의심이 되는 의원들이 좀 자리를 한 분도 있고 그런 자리는 사실 전문성 부분은 바깥에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가서 그 역할을 하는 게 맞거든요. 아니 근데 누가 그렇게 짰어요, 선대위? 그거를 잘 모르겠고 그나마 지금 공보가 워낙 지금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게 네거티브 대응을 전혀 안 하니까. 우리 저 광훈이 형이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간 게 이제 원외, 그러니까는 배지는 안 달았지만 짬밥이 공보나 이런 분야에서 오랫동안 역할을 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김성수 의원이 들어가셨고 그 밑에 김진욱이라고 청와대 대변인 춘추관에 있었던 지금 대변인이죠. 거기랑 또 권혁기 거기도 이제 청와대 춘추관에 있었고 당 그 양반이 공보실에 어디 있었고. 출신이죠? 권혁기가 SBS인가? 아니 그냥 아니, 당직자 당직자예요. 출신. 당직자 예, 출신이네. 그러니까 이런 잘해요. 사람들이 실무적으로 들어가서 이 링커 역할을 이제 해주면은 그동안 좀 잘 안 됐던 것들이 이제 틀을 좀 잡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정당 구도가 잘못되어 있는 게 지금 이게 원내 정당이 돼 있잖아요. 그쵸, 국회의원 그쵸. 중심의 정당이 되는데 우리 같은 대통령 선거하는 나라에서는 원내 정당보다는 대중 정당이 돼야 돼요. 지지자 중심, 당원 중심의 정당이 돼야 되는데 네. 예를 들면 이 대선 캠프도 이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상임위 단위로 배치하는 게 맞아요. 상임위 단위로 배치해서 자기 정책과 자기 정책에 의한 이익 집단들이라든가 관련 단체를 조직하는 형태를 그렇지. 가지고 기능적인 역할들은 원외에 정치와 좀 무관한 국회와 무관한 전문가들이 포진해가지고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이렇게 이제 짜줘야 되는데 그 소상공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 이익단체 출신의 정치인이 있다면 거기를 그렇죠. 그렇죠, 거기 그렇죠. 하시고. 예. 아, 그렇게 해줘.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뭐 홍보는 이제 손혜원 옛날처럼 뭐 그런 식의 그게 좀 만들어져야 돼요. 최신규는 또 김용민이한테 맡기면 아, 그렇습니까? 망합니다. 최신규 다 저를 싫어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건 불가능하고. 우리나라의 지금 정당 구조를 망친 게 열린우당 시절에 맞아. 그 이제 원내정. 정동영 의장을 모시고 있었던 미국에서 정당 전공하지 않은 교수들이 들어와가지고 원내정당 하자고 해서 이렇게 이 모양이 됐는데요. 네. 이게 사실은 근본적으로 정치가 국민들과 멀어지는 상황들 그렇지. 그리고 원내정당을 하게 되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맞아요. 이런 상황들을 그리고 또 특권화돼서 따로 놉니다. 이 상황에 아주 좀 근본적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희 국회의원 숫자 많으면 대선에 불리해지는 거야. 그렇지. 맞아요. 지금 지역구들은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어. 예. 예. 그래요. 참 뭐 이런저런 실험을 했는데 망했던 것은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버릴 필요가 있는데 말이죠. 안타깝습니다. 용디의 새로운 도전 썬데이 용인 8090 세대를 위한 라떼 월드를 열다 썬데이 용인 사건과 실화 화제의 인물 음악과 영화 모든 장르를 총망라한 썬데이 용인 9월 5일 팟빵에서 공개됩니다. 썬데이 용인 아이고 이거 구독해달라는 말을 깜빡했네. 썬데이 영민 구독 썬데이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후보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까? 우린 지금 당 선대위를 중심으로 얘기했었는데 후보는 어떻게 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선대위 구성되어 있는 의원들이 배치가 일단은 이재명 후보 경선 때 참여했던 의원들이 한 4, 50명 되잖아요. 네. 그분들이 사실 전면에 배치가 되고 선대위가 이제 후보의 컬러가 싹 보여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좀 배치가 후단에 돼 있고 후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전면에 배치가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후보의 워딩이나 이런 거에 진이나 배경 이런 거를 설명을 안 해준 상태에서 후보는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하여간 본인이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이게 지금 뭔가 소통이 좀 잘 안 맞고 있다. 우리는 이제 그 후보의 배경이라든지 저 말을 왜 꺼냈는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기조가 소확행이라고 정책도 보면은 작은 정책들을 꾸준히 지금 그리고 후보가 이제 그때그때 워낙 이게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자신감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던지시는데 그게 이제 유권자들한테 인식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만약에 청년층을 대상으로 공약을 낸다고 하면 사실은 제일 핵심적인 거를 먼저 던져줘야 돼요. 반값 등록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청년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큰 주제를 던져줘야지 유권자들이 그걸 인식을 하는데 그거는 지금은 안 보이고 이제 작은 정책들이 막 나오니까 이게 잘 인식이 안 된다. 그래서 후보의 그 메시지를
어떻게 조율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좀 메가 이슈라고 그럴까요? 네. 그걸 후보께서 좀 정리를 해서 그걸 좀 집중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네. 하나는 이제 현장, 역시 현장에 밀착하는 거. 세 가지를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네. 첫 번째, 민주당의 성찰과 혁신. 두 번째, 영어로 이야기하면 패러다임 시프트. 우리말로 정리하면 시대 담론을 정리해야 됩니다. 발상의 우리 전환. 김용민 PD 늘 이야기하시던 젠더 문제라든가 청년 문제라든가 네. 정의로운 문제, 공정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치 정립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시대 이슈로 그걸 해야 되고 세 번째는 뭘 해야 되면 정치 구조 개편을 해야 됩니다. 네. 정치 구조 개편이라는 게 금방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이재명 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여기에는 기존에 있던 의원들만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열린민주당 또 정의당의 뭐 예를 들면 유시민계 뭐 다양한 있지 않습니까? 민주개혁 세력을 모아가지고 상대를 포위하는 구조 전략을 짜야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76석이라는 사람들을 한 배에 태우고 130석인 국민의힘과 싸우면 1대1 싸움입니다.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네. 10명이 탄 배도 하나 만들고 5명이 탄 배도 하나 만들고 배가 한 5쪽 되면 좋잖아요. 한 배에 다 타버리면은 그게 이제 화력을 펼칠 수가 없어요. 그죠? 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라는 거는 숫자 싸움이에요. 네. 숫자 싸움인데 패거리 숫자 싸움이야. 개별 숫자 싸움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조폭하고 비슷한 거죠. 그죠? 그러네. 예, 이게 현실입니다. 원래 정치라는 게 흔히 하는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폭력적 투쟁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저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후보는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인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성찰과 혁신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패러다임 문제에도 이 청년 담론이나 이런 것들을 꺼냈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게 정치 구조 개편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후보가 아직 당을 다 장악하지 못했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네. 저는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곧 갈 것이다. 후보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고 우리 또 지지자들도 그런 좀 힘을 모아 주셔야 돼요. 특히 열린우리당과의 통합 문제가 하나의 기폭제가 될 수 있게 열린민주당과의 통합 문제 기폭제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지지자들이 좀 힘을 모아 주셔야 됩니다. 예. 사실 말씀도 하셨지만은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이재명 걱정인 것 같아요. 그 양반은 본인이 다 뚫고 왔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 조바심 치는 지지자분들이 더 걱정될 것 같아요. 그 양반은. 예. 이제 하나 걱정되는 것은 너무 많이 아시니까 정책 많이 던지지 마시고 근데 사실은 홍준표가 정말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홍준표는 그 이재명에게 없는 그런 정치 경험. 그래서 사실은 무를 유로 만들 수 있고 유를 무로 만들 수 있는 거의 뭐 요물과도 같은 존재가 되버린 분인데 또 게다가 국민들에게는 좀 더 익숙한 존재란 그렇죠.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 대선 큰 걱정이 없는 이유가 홍준표는 익숙한 사람인데 윤석열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익숙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우리 국민들이 막판에 가면은 야 그래도 하루라도 더 일찍 본 이재명이가 낫지. 제가 국가 권력 받아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아냐. 빅녀스로 돌아올 수 있다. 이 고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준표 후보 건강이 안 좋았대요 이번에. 아, 그래 우리가 그래요? 보기에 좀 노쇠해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건강이 안 좋았고 건강이 안 좋았기 때문에 부인을 옛날보다 훨씬 더 사랑하게 됐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건강이 나빠져야 됩니다. 결국은 바람 피고 나간 남편도 건강 다 잃고 나서 돌아와. 마누라 주는 밥 먹으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 맞는 거예요. 꺼져 이러고 싶지 않으세요? 꺼져 진짜. 네. 이 얘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권 교체 여론이 너무 높아요. 이거 왜 이럴까? 아, 왜 이 정권은- 상황까지 왔을까?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권 교체 여론이 높다고 해서 차별화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 왜냐하면은 지금 대통령과의 차별화. 그렇죠. 예. 지금 진보층이 결집을 안 했잖아요. 진보층이 결집을 안 했는데 이 결집 안 한 진보층들의 성향이 친문 성향들이 제법 있는 겁니다. 친문 성향들이 제법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약간 중도적인 진보들 중에서 문재인 정부의 효능감 문제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층들도 있는 거고 근데 다 모아야 되는 거예요. 다 모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섣부른 차별화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지금 그 이재명 후보로 모이지 않는 지지율, 지금 포함되지 않은 지지율 중에는 친문 지지율, 그러니까 전통적인 여당 표가 많다. 있죠. 네, 있어요. 다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좀 그게- 거의 피카피카 될까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런 친문 지지 성향이라고 보여지는 게 한 10%포인트 정도 더 아, 결집을 그렇게 많아요? 더 결집을 해야 돼요. 호남 같은 경우도 지금 50대 호남이 초중반. 그래요. 네. 잘 붙였어요. 호남이 그래서 이게 좀 더 결집을 더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국회의원 움직임을 봐도 이 친문 성향의 의원들의 적극성이 좀 뭔가 그냥 메시지만 하나 툭툭 던지고 하는 이런 모습 그런 걸 보면은 완전히 아직 결집이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PK 신경 쓰셔야 돼요. 그렇죠. PK
TK 후보가 쪽으로. 이제 TK니까 같은 영남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예 다르지. 상당히 이질적인 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PK는 우리가 20년 동안 공을 들여서 어느 정도 허물어뜨려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근데 지난번 오거돈 시장의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다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후보가 PK에 특히 좀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PK 한번 더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죠. 자주 가셔야죠. 네. 자주 가셔야 하고 TK도 역대 가장 높은 득표율을 보여야 그렇죠. 그렇죠. 할 것 같아요. 그럼요. 안동 출신인데. PK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대구라든가 광주는 서울과 경쟁하려고 하는 마음이 덜합니다. 근데 PK는 늘 서울과 경쟁하려고 하는 아 그래요. 그게 있어요. 이게 부산 잘 모르시잖아요. 네. 부산 가면 뻑하면 뭐 동양 최대 이런 이야기를 잘합니다. 이 건물이 동양 최대야. 동양 최초야. 이런 이야기를 잘하거든요. 아. 그게 왜냐면은 80년대 초반까지 부산이 서울보다 잘 살았어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일본이 그 당시 선진국이었잖아요. 일본 문물이 바로 들어오고 하면서 흔히 하는 이 역동성이 있었던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 심리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언론이라든가 또는 공부하는 학계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학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PK 다 따로 해요. 대구 경북이나 광주 전남 서울하고 같이 하는데 이런 늘 독자성을 주장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PK에서 좀 역동성을 불러일으키면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PK 전략 네. 새겨야겠습니다. 하여튼 이 정권 교체 여론에 대해서 또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차별화는 좀 신중해야 되겠지만은 문재인 정부하고 많이 다를 것이다. 확실히 그 달라진 면모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 차원에서는 좀 뭔가 이재명 후보의 어떤 보폭이 좀 넓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 어떻게 해야 되면 전략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 때려야 돼요. 민주당이 잘한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네, 네. 현실적으로 네. 그런 상황으로 끌고 가야 되고 또 나쁘게 이야기하면 개별적으로 뭐 지칭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특정인들을 하나의 도구로 삼아야 돼요.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끝에 가서 지지율이 떨어진 데는 누구의 문제가 있었다라든가 희생양을 잡는 게 현실적으로 제가 희생양이 되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다면 김용민 예, PD의 희생양으로. 예, 제가 누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뭐 그게 뭐 권모술수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네. 정치에는 권모술수라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누가 정치 공학이 어떠다는 정치 원래 공학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네.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정필이라고 김건희가 쩐주고 이 돈을 굴리는 사람, 주가 조작한 사람이 이제 이정필 구속됐고요. 판사 사찰 압수수색 이루어졌고 여러 가지로 윤석열 일가에게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윤석열 후보가 더 이상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는 역할로서는 충분히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땅속 떨어지게 만드는. 그러나 네. 이걸로 해서 윤석열 후보가 낙마된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지지율이 폭망하거나 이런 일이 없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은영? 그래도 일단 이정필 이분이 이제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이제 김건희 씨와 연관성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배우자 리스크, 본부장 리스크 속에서 배우자 리스크가 상당히 커요. 그리고 본부장은 본인 부인, 그리고 저 장모. 예. 네. 그리고 이 배우자 같은 경우에 최순실을 연상케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장모도 주술이라든. 그래. 최은순 씨. 네. 그래서 이정필 씨 구속은 도이치모터스와 또 소환을 더 당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지지율 하락에 어떤 또 모멘텀이 작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알겠습니다. 기재부 얘기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기재부하고 이제 각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원래부터 사실 기재부하고 사이가 나빴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과 관련해서는 아주 정말 어마어마하게 각을 세웠는데 저는 기재부가 좀 더 세게 이재명 후보한테 들이받고 나중에 백기를 듣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근데 그 지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를 했으면은 원내대표나 다른 그 기재위 또 예결위하고 지금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 편성시키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쪽에서 세게 이제 기재부를 때리고 후보는 빠져 있다가 네. 마지막에 대통령님과 전화 통화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또 뭐 어떤 개별 회동하면 또 부담이 되니까 어떤 자리에서 만난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자의 모습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고요. 그전에는 이제 플레이어로 뛸 때는 이제 기재부하고 이제 치고받고 싸우긴 했지만 네. 이제는 그런 대선은 뭐가 됐습니까? 급이 좀 다르죠. 급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렇고 제가 오기 전에 이제 원내대표실에 확인을 해봤는데 네. 윤호중 대표가 기재부 지금 세게 때리고 있답니다. 때리고 있고 예산과 편성 관련해서 예. 기재부의 의견이 일방적으로 통과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대표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상황으로 완전 터닝하겠다라고 강하게 밝히셨다고 하니까 열심히 때리는 바람에 네. 이것도 벗겨졌다는 소문이 진짜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예. 또 이제 정부와 소통도 하고 이렇게 네, 하실 겁니다.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정치생쇼 광고로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이제 고구마가 나왔어요, 여러분. 겨울철 최고의 영양 간식은 역시 꿀고구마입니다. 해남 농장의 해남 산지 직송 2021 햇꿀 고구마가 나왔습니다. 자, 갓 수확한 해남 꿀 고구마를 집에서 편하게 맛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남 꿀 고구마는 고구마 중에서 전국 유일의 지리적 표시 제42호로 등록된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고구마입니다. 특히 김용민닷컴에서 판매하는 해남 농장의 꿀 고구마는 해남 땅끝 황토밭에서 자란 꿀 고구마이기 때문에 보존료, 설탕, 첨가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 꿀 고구마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쓸데없는 거 단 1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큐어링 기술로 높은 당도를 자랑하는 건강한 우리 농산물입니다. 가격과 구성은 고구마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서 3kg대 1,500원에서 10kg 41,000원까지 다양합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김용민닷컴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에도 김용민닷컴 전 제품의 배송비는 무료입니다. 김용민닷컴에서 좋은 상품 저렴하게 알뜰 쇼핑하시고 김용민닷컴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쇼핑이 후원이다. 김용민닷컴입니다. 한번 드셔보시겠습니다. 아, 예. 어우, 진짜 맛있다. 그래요? 해남 고구마요? 해남이 유명하잖아요, 고구마. 황토 고구마. 황토밭. 네. 아, 아주 좋아요. 진짜. 네. 호남은 되게 이게 황토밭이 많아요. 네. 그래서 어떤 곡물이 잘하더라도 일정 퀄리티를 맞춰줍니다. 아유, 굉장히 다네요, 이게. 고구마가. 옛날에 이낙연 후보 전에 박준영 지사라고 도지사 하실 때 나주에서 하는 세계 농업 박람회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도지사한테 그 이야기 들었지. 네. 농업 박람회를 나주에서 하더라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니까 서울에 가서 프레 박람회를 해라. 프레 박람회에서 프레박람회. 그 사람을 끌고 와라.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 좋은 의견이다 이러는데 나중에 뭐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양반 구속됐죠. 아 구속됐습니까? 예. 아 그렇구나. 그것 때문에 구속. 아니, 고구마 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이런 오해하지 마세요. 지자체 이 박진영만 안 들었다고 구속된 거 아니에요. 의자 어떻습니까, 우리 이은영 오늘 소장? 아유, 이게 굉장히 꽉 찼네요, 안에가. 꽉 찼어요. 영양분이 꽉 찼어요. 네. 꽉 찼고 당도도 달고. 좋을 뿐더러 네. 고구마의 영양이 씹힙니다. 네. 네. 아니 고구마하고 여수 갓김치 이런 거 한쪽 올려서 아, 같이 그렇지. 먹으면 원래 김치랑 거기다 먹어요. 사이다. 사이다까지. 아유, 좋습니다. 네, 오늘 정치생쇼 저희가 방송 시작한 이래 최초로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아, 네. 오늘 정말 귀한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저 노무현을 닮은 네. 연태영 시장님, 노무현 대통령의 그 인생을 많이 닮아 있는 우리 연태영 시장님 오늘 모처럼 모셨습니다. 이렇게 손님 초대하면 띄워주기 아니, 나는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였어요. 고맙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예. 제가. 아 근데 제가 좀 전에 와서 보니까 고구마 드시는데 얼마나 먹고 싶든지 예. 아주 편안한 방송이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광고니까. 지난해 7월에 저희 그 히히히 스토리 코너에 출연을 하셨고요. 1년 만에 이제 출연하셨는데 그 사이에 최고위원도 당선되셨고 예. 또 여러 가지로 또 많은 활약을 보이셨다가 수원시가 이제 특례시가 되는 그런 예. 쾌거도 이뤄내시고 예. 코로나 또 대응하시느라고 정말 바쁜 시간 보내셨고 어떻게 보내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1년 좀 넘게 걸려서 나왔네요. 제가 정치생쇼에서 잊혀진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말씀입니다. 최고위원도 됐고 네. 또 최고위원도 그만뒀고요. 아유, 중간에 참 그리고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예. 특례시도 되는 이제 입법 과정도 있었고 네네. KTD도 정규 시즌 1위도 했고 그러네. 예 그리고 그러네. 지금 그래요. 예. 수원이 이제 홈구장이. 네. 강원도 어제도 1, 2차전도 어제. 이겼고 어제도 이겼잖아요. 네. 이연승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창단 이래 최단 기간 내에 정규 시즌 우승뿐만 아니라 한국 시리즈까지 통합 우승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잘 되기를 기원해 주십시오. 야 세월이 빠르다. 진짜 저 시장님 우리 그 야구단 유치 운동 했던 예. 그게 기억이 나는데 벌써 우승권에 야. 그게 2012년 그렇죠. 정도 됐을 예, 겁니다. 그리고 2013년에 이제 연초에 정식으로 예, 이제 창단 승인을 받죠. 아이고, 그래요. 정말 승리를 부르는 연태영 시장님. 사실 경기도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광역단체고 수원시는 경기도가 그 경기도에서 광역자치단체고 우리가 광역 중에서는 가장
큰 기초자치단체지만 큰 기초자치단체이고 127만 정도 되죠? 125만 정도. 125만. 예, 그렇습니다. 125만의 거대 도시. 울산보다 인구가 많아요. 그렇죠. 기초단체지만은 광역시보다도 인구가 많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너무나 많은 불이익을 당해왔었어요. 도시 규모는 125만인데 그렇죠. 광역시보다 큰데 울산보다 큰데.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사이즈에 걸맞는 예우를 받지 못해가지고 수원 시민들이 좀 힘든 시간들을 많이 예, 보내시는데 용인에 사시는 분들은 그 심정차도 잘 알죠. 그렇죠. 용인도 100만 됩니다. 네. 예. 근데 특례시가 돼서 이제 뭐 좋아지는 게 있습니까? 예, 사실은 특례시라는 것은 기초자치단체 신분은 유지하지만 네. 광역보다도 큰 우리 같은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몸에 맞는 옷을 입혀달라 이런 뜻입니다. 네네. 그리고 정치, 행정적으로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특례시라는 것이 하이브리드다, 행정체계상. 하이브리드. 예. 네. 왜냐하면 기초자치단체 신분이면서도 광역적 행정을 해야 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기존의 기초정부들보다는 이제 광역적 행정이나 사무를 하게 되는 것이 이제 특례시에 앞으로 할 일이거든요. 아, 이제 근데 이 광역시급의 이제 행정이 가능해진다. 이 사람들은 어중간하고 애매한 것을 잘 이해를 못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특례시가 과연 뭐냐 애매하게 생각할 텐데 사실은 창의적인 것, 혁신적인 건 그 애매한 경계 지점에서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특례시라는 것이 결국 행정혁신의 계기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펼쳐갈 특례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시면 이해하게 되실 거라 네. 봅니다. 사실은 이제 이낙연 대표 지도부와 함께 이제 시작한 최고위원직이었는데 이제 중도에 그만두시게 되셨는데 그래서 아니 너무 짧은 기간에 뭐 하신 게 있나 싶지만 특례시 이거는 선거 공약이면서 예. 또 수원시의 수건이었는데 그걸 예. 해결하신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제 시장 12년째잖아요. 네.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내리 삼선입니다. 네. 내리 삼선 더할 수가 없어요. 맞아. 민선 5기 때부터 예. 제가 우리 도시가 그때도 벌써 100만이 훨씬 넘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도시 같은 경우는 기초자치단체 신분이지만 네. 행정적 권한과 또 사무는 좀 더 많이 이양시켜 달라 이런 요구를 했었거든요. 10년이 넘어서 가까스로 최고위원이 되고 나서 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중에 특례시가 있는데 네. 그것을 이제 통과시켜서 그나마 이제 최고위원 7개월 중에 한 건 했다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해서 특례시라도 만든 거 이것도 아니었으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게 얼마나 큰 일인데 간단한 일처럼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러면 저기 창원, 용인, 성남 아니 성남 고양. 아니고 성남 안 돼. 고양. 수원. 성남은 안 돼, 100만이. 아. 예. 거기 시장님들이 뭐 시장님한테 특별히 좀 이렇게 뭐 해야 되겠네요. 사실은 우리 박사님 그걸 잘 하시는데 예. 인간적 도리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다 초선이고 저는 3선이라 예. 오래전부터 저는 해온 거고 그분들은 이제 민선 7기 들어올 때 같이 공통 공략하게 하고 또 제가 최고위원 돼서 앞장서고 그렇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특례시 시장협의회도 만들었지만 이제 저는 이제 3선이니까 창원시장이 이제 특례시 시장협의회의 회장도 하게 하고 하시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저한테 특별히 좀 고마워하고 그래야 될 것 특별히 같아요. 고마워해야 되는데. 아니,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예. 저도 공헌이 있습니다. 왜요? 제가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오. 이 파트 담당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그때 같이 그러죠. 이제 이를테면 이것을 정부 입법안으로 올리는 것부터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에 일종의 이제 인수위격 그렇죠. 그때부터 국정과제로 넣어가지고. 국정과제로 넣는 일이 필요했고 거기서부터 하셨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할 때 특례시 내용을 담게 하는 그렇죠. 것도 있어야 되겠는데 그럴 때 우리 박진영 선생님이 좀 도와주셨죠. 아주 조금. 근데 하여튼 뭐 창원시장 이런 사람들은 아마 내년에 또 이제 도전하지 예, 않겠습니까? 다 도전하셔야 될 분들. 지가 다 한 것처럼 얘기하고. 아닙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분들이 당선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로서는 최대한 성원해야죠. 실상은 앞장서서 뚫고 나오셨는데. 창원시장님도 조금은 했습니다. 다들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 하셨어요. 아, 저 창원시장이 민주당이죠. 민주당.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인 줄 알고. 예. 정말 10년 만에 이루신 수건이었는데 아니 이게 내리 삼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게 그래서 그 시장은 3번 그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쵸. 3번까지 할 수 있고 4번부터 못 한단 말이죠. 예. 지난 근데 4번 12년 하신 분도 있어요. 5번 한 분도 어떻게 해요? 있고. 한 번 쉬었다가, 그만두고 쉬었다가 쉬었다 하면 또 할 수가 있군요. 네. 예. 근데 12년 동안 좀 돌아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로 좀 많이 기억에 남는 거라든지 좀 아쉬운 점도 있으시겠지만은 이건 정말 참 보람된 일이다라고 느끼시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큰 일은 단기간에 만들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시장을 해오니까 대부분
큰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거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특례시 문제도 민선 5기 때부터 이제 쭉 저희가 부르짖어 왔고 네. 민선 7기에 와서야 지방자치법 전무 개정안 통과로 만든 거죠. 이것도 시간이 꽤 걸렸죠. 네. 또 2015년에 메르스가 창궐을 했었죠. 네, 그래요. 그럴 네. 때 이제 제가 기초자치단체도 역학조사원을 둘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결국은 말을 안 들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그러다가 때. 예.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지난해에 이제 코로나가 또다시 감염병으로 큰 위기를 초래하게 되니까 이제 그 내용이 감염병 3법에 들어가서 이제 기초자치단체도 역학조사원을 둘 수 있게 이렇게 됐거든요. 네네. 그때 당시에는 제가 5년 이상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것을 일명 염태홍법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 법은 기동민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성과를 이룬 거기도 하고요. 네네. 뿐만 아니라 이제 민선 5기 때부터 쭉 추진해 와서 만든 것이 컨벤션 센터, 수원 컨벤션 센터가 있고요. 또 수원역 앞에 집장촌이 있습니다. 아, 집창촌. 예, 있었어요. 예. 60년 이상 지속되어 네. 온 거거든요. 그것도 올해 드디어 자진 폐쇄를 해서 지금 완전히 이제 탈바꿈되게 됐는데 어떠한 갈등이나 충돌 없이 집장촌이 자진 폐쇄로 해결된 것은 전국 최초의 또 일이기도 합니다. 아. 이런 것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준비됐던 거고요. 네네. 좀 전에 얘기한 프로야구도 사실 민선 5기 때 유치해놓고 네. 민선 7기 와서 결국은 한국 시리즈까지 직행하는 일까지 걸렸으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없더라고요. 아니 예전에 기억이 납니다. 그 해태 타이거스 80년대 때 야구장 갔는데 아니 그 야구장에서 해태 응원석에서 김대중 이런 거예요. 맞아요. 그 김대중 선생을 이렇게 연호했던 거죠. 그 저 굉장히 고난을 겪고 네. 계신. 예. 그래서 이제 그 여파로 나중에는 이번에 한국 시리즈 1차전 때 네. 윤 무슨 후보가 그렇죠. 갔죠. 무서운 네. 모셨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KT의 명예 구단주인데 1차전만큼 꼭 잡아야 된다. 그럼 또 저쪽에선 누가 와서 이겼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되잖아요. 네. 어쨌든 그건 재미난 여담입니다만 어쨌든 1차전에는 또 전후도 또 다른 이유만으로도 또 우리 팀이 꼭 이겼어야 되는 그런 일이 됐습니다. KT 응원석에서 염태영 한 번쯤 외쳐주면 또 하지 않을까? 제가 물론 마이크 잡고 한국 시리즈 가기 전에 우리 정규 시즌 우승에 대한 세레머니를 했고요. 제가 네. 물론 인사말 했고 그랬습니다. 네, 아이가 참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수원이 그러면 참 스포츠에도 축구팀도 2개나 있잖아요. 아유 그 얘기 이제 바로 맞춰주시네. 아니 축구팀이 두 두 개나 개나 있어요. 있어요? 수원 삼성이 있고 맞아, 맞아. 수원 수원 시민구단이 있고 예. 오. 프로축구 1부 리그에서 한 도시에 2개 팀이 있는 유일한 도시가 수원이고요. 수원 FC와 수원 삼성 블루윙스인데 두 팀 다 2부로 떨어질 일이 없는 상위 스프릿에 속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수원이 축구의 명가, 축구의 도시인 걸 또 한번 확인했죠. 네. 또 남녀 배구가 있어요. 오. 그렇죠. 수원연고가 한국전력이 남자 배구고 현대건설이 여자 배구인데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둘 다. 스포츠의 도시네. 그 다음에 농구, 프로농구. 아, 그래요? 프로농구의 수원시가 이번에 또 유치를 했거든요. 수원 KT 소닉 붐. 그 농구팀을 유치했는데 부산에 있던 팀이 이제 우리가 KT하고 깊은 이제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니까 이제 수원으로 왔어요. 근데 와서 모든 감독들이 올해 우승팀을 전망하는데 제일 많이 꼽은 게 KT 소닉붐이에요. 근데 지금 2위를 현재 달리고 있고요. 허운이 지금 어제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나오자마자 뭐 맹활약하고 한 20점 넘은 것 같더라고 보니까. 예, 20점 넣었다더라고. 20분 뛰고 20점을 넣은 그래서 곧 수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이렇게 보도되고 있죠. 아니 시장님 그리고 비인기 종목인데 예. 수원시가 뒷받침해줘서 존재하게 된 그 아이스하키 팀. 아이스하키 그래요. 아이 생각이 안 났어요. 저희가 예. 남북 평화올림픽을 위해서 평창의 평화올림픽을 위해서 남북 단일팀 만들 때 그때 정말 가슴 앓이를 많이 했던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 예, 그렇죠. 국가대표 선수들을 우리가 전체를 수용해서 수원 여자 아이스하키 팀을 창단했는데 팀이 하나라 여자 팀끼리 경쟁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매년 남자 중학교 리그 같은 데 같이 참여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선수들 대다수가 지금 베이징 올림픽에 동계 올림픽 예선을 통과하기 위해서 본선을 가기 위한 대회에 나갔는데 워낙 세계적 격차가 있어서 이번에 안타깝게 유럽에 가서 3전 3패를 했어요. 우리 처음에 선수들이 다 대부분인데 시작하는 거지. 안타깝습니다. 아니, 뭐 우리 어쨌든 그것은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 때 결정적인 그쵸. 계기가 됐던 네. 팀이거든요. 네. 아이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이 방송 보고 있는 우리 그 다른 특례시 시장님들이 여자 아이스하키 팀 하나씩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래야 되겠다. 특례시 리그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아, 좋은 생각이십니다. 이게 바로 사회공헌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아유, 염 시장님 정말
정말 하신 일이 너무 많은데 진짜 많으시네요. 이 얘기한 거는 한 10분의 1도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느낌에. 예. 자, 이 최근에 정치 현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민주당 후보가 예. 돼가지고 지금 뛰고 계신데 예. 경기도지사였던 분이 지금 대선 후보로 뛰는 것. 예. 이것도 상당히 좀 뭐랄까요,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뭐 저야 시장 8년 같이 했고요. 아, 그러네. 또 도지사와 시장으로 또 4년을 같이 보낸 거나 마찬가지죠. 네. 그런 가운데 이제 민주당의 대선 후보까지 갔으니까 네. 정말 축하드리고 네. 또 한국의 정치사에 새로운 장을 여신 분이니까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기초자치단체장 입장에서 보면 정치계 그렇죠. 새로운 문법을 만드신 분이죠. 그렇게 저 단계별로 올라가서 그쵸. 대통령 후보까지 된다는 거는 우리 정치의 어떤 그런 미래를 위해서는 그렇죠.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요즘에 그 행보와 관련해서 평등가족부, 그러니까 젠더 문제와 무관하지 않은 평등가족부, 그리고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뭐 이런 2030 세대를 잡는 표심 잡기, 이건 어떻게 보셨나 싶었습니다. 저는 이재명 표 정책이라면 네. 이런 데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네네. 아시겠지만 우리 이재명 후보는 결국 성과, 네. 결과로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책과 결합한 이재명 표, 이재명의 매력, 이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게 꼭 필요한데 네. 이제 상대 윤석열 후보로 보면 사실 최대한 감추기 전략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드러내기로 해서 함께 1대1로 맞짱을 뜨는 일들이 자꾸만 있어야만 네. 후보의 진위가 좀 달려질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해서 저는 이재명 후보의 이런 행보는 꼭 필요하고 일단 겪고 넘어가도록 하고 전장을 불러내야죠. 그렇죠. 그러는 예.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총선이 당대당 성격이 강하다면 이제 대선은 후보 대 후보 전략이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후보의 특징이 온전히 드러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꼭 필요하고 이번에도 이제 김종인 씨가 네. 이제 자신은 허수아비 노릇하지 않겠다고 들어간다고 그러면 한편으로 말하면 윤석열 후보는 허수아비 후보로 내세우겠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정책의 결과를 보여주는 이재명 표 핵심 정책들 이걸 갖고 후보 중심의 선거 행보를 하도록 하는 거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